이 그림들 속 장식은 에로틱할 뿐만 아니라 구시대 예술의 배설물이자 범죄나 다름없다. 모더니즘 비평가 아돌프 로스는 이 그림을 보고서 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죠. 아니 왜? 오늘 살펴볼 것은 19세기 말 빈에서 등장했던 반역자들 프로이트와 빈 분리파입니다. 내가 천상을 움직일 수 없다면 지옥이라도 휘저어 놓겠다. 이 문장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온 첫 구절입니다. 베르길리스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죠. 아직 제대로 탐사된 적이 없던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된 본능적 충동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프로이트의 선언이었고, 그것은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빈의 미술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건 실레,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억압된 본능과 무의식적 욕망의 해방적 표현에서 지옥의 틈새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젊은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방가르드 특유의 전통에 반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7년 클림트는 20여 명의 미술가 및 건축가와 함께 보수적인 미술 아카데미로부터 탈퇴하고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른바 분리파라고 불리는 집단이었죠. 예술에서 어떤 파라고 불린다는 것은 기존의 앞선 세대와 거리를 두고 전혀 다른 예술 양식을 획득했다는 것이겠죠. 이들은 이 이름에서처럼 기존 미술 사조와 분리된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아르누보, 독일의 유겐트 스틸 등 당대의 혁신적인 국제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이 디자인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기억하시나요? 10대, 20대에겐 낯설겠지만 30대 이상부터는 알만한 2000년대의 주방가전을 휩쓸었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 7, 80년대 한국의 실내 디자인과 생활용품에서는 유독 꽃무늬와 식물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인의 주거 공간의 디폴트 값이 된 아파트가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당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삭막하고 획일화된 주거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인간다움과 내면성을 드러낼 방식으로 장식적인 꽃과 식물 디자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공간을 더욱더 되돌려보면 미술공예 운동과 아르누보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죠. 아르누보는 산업혁명으로 기술적 생산이 확대되며 값싸고 저퀄리티의 상품들이 쏟아지자 예술가들은 손수 만든 수공예의 가치로 맞서 저항했던 예술운동이었습니다. 특히 꽃이나 식물 덩쿨 등의 장식적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영향받은 클림트는 또한 금박, 유리, 산호, 보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모더니즘이 거부했던 장식적인 것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분리파 내부에는 장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과 색채의 사용에서는 추상적인 형태의 모더니즘의 실험들 또한 장려되었죠. 아르누보는 기술에 포위된 채 상아탑에 갇혀있는 예술의 마지막 탈출 시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내면성에 비축된 에너지를 총동원해 영적인 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기술로 무장된 주변 세계에 맞서 벌거벗은 식물적 자연을 상징하는 꽃에서 표현된다. 현실로부터 소외된 자는 자신의 자택에 거처를 마련한다. 아르누보의 결말은 건축가 솔레스가 보여준다. 즉 자신의 내면성을 근거로 기술과 겨루어 보고자 했던 개인의 시도는 그 자신의 몰락으로 귀결된다. 발터 벤야민은 분리파의 아르누보에서 나타나는 긴장을 공의의 개인적인 기반과 공업적 생산의 집단적 기반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금속 세공가였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미술공예 학교를 졸업 후 건축 장식가가 되어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던 도중 1894년 신설된 빈 대학의 천정화를 의뢰받게 됩니다. 대학이 주문한 건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라는 다분히 계몽적인 주제의 철학, 법학, 의학 시리즈였죠. 그런데 정작 완성된 작품은 거꾸로 빛에 대한 어둠의 승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철학 작품에서는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철학자들의 정신이 아니라 뒤얽힌 육체들의 행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스핑크스가 마치 인간의 이성에 의문을 품은 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클림트는 합리주의 철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신에 가려졌던 육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두 번째 작품에서 의학은 지옥으로 묘사되며 더 노골적으로 조롱당하게 됩니다. 의학이 비추는 삶의 빛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관능적 혼수 상태에 빠진 신체와 삶과 죽음이 한데 뒤엉킨 귀괴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대학에선 자신들이 주문한 의도와 전혀 다른 이 모욕적인 작품을 거부하게 되죠. 화가 난 클림트는 세 번째 작품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이 공간은 흡사 지옥 같아 보이죠. 진실, 정의, 법을 상징하는 미의 여신은 멀찍이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고, 복수의 여신 셋은 뼈만 남은 남자에게 거대한 문어를 통해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죠. 이처럼 아카데미즘과 구체제에 반발하던 클림트는 돌연 은둔하게 됩니다.
분리파가 세운 전시관에는 꽃무늬 장식과 살창 도움이 있었고 설계한 건축가는 그곳을 미술 애호가에게 조용하고 우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예술의 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 돔 아래에는 분리파의 모토가 새겨져 있었죠.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게 자유를. 그는 왜 은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유럽은 혁명이 들불처럼 여러 국가로 번지고 있었고 빈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자유주의 시대에 발맞춰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에 반발하며 변화에 앞장섰지만 정작 혁명이 일어나자 의회를 장악한 민중과 정치가들은 그의 그림이 민중의 취향과 도덕성에 어긋난다며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진영에도 환영받지 못한 이 예술가는 은둔하며 사교계 명사들, 즉 셀럽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장식적인 것에 몰두하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기말 빈의 역사를 들여다보았던 칼시오르스케는 클림트를 그의 반항 자체는 무기력이라는 정신으로 물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곤 실레는 이 장식성이 탐탁지 않았고 그 대안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1907년 클림트를 만난 에곤 실레는 그의 물결 모양의 감각적인 선을 받아들인 후 자신만의 날카롭고 불안을 야기하는 선으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클림트가 장식적인 그림으로 돌아서면서 억압된 본능적 충동에 대한 탐구는 실레와 코코슈카의 몫이 되었습니다. 에곤 실레는 미성년자 매수 유괴 혐의로 24일간 구류됐던 전과자였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드로잉들을 그려 소각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소녀들을 그린 드로잉과 노골적인 자신의 나체 드로잉은 그의 도착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죠. 클림트와 코코슈카가 사디즘과 마조이즘 충동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했다면 실레는 도착적인 쾌락에 대한 프로이트의 또 다른 개념, 관음증과 노출증을 탐구했습니다. 2차 화상 속 남자는 클림트의 그림 속 형벌을 받는 남자가 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팔은 묶여있진 않지만 다리와 함께 꺾이고 잘렸으며 성기는 오그라들었고 상체는 여성적이게 보이죠. 눈 주위 부분의 둥근 표현 때문에 얼굴은 죽음 사람을 본뜬 데드 마스크 같아 보이며 벌린 입은 절규를 외치거나 죽음을 맞이한 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클림트에게 영향받은 또 다른 예술가 오스카 코코슈카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건 모더니즘 건축가이자 평론가였던 아돌프 로스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에곤 실레와 마찬가지로 눈 주위의 둥근 표현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손을 보면 비틀릴 정도로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밖으로 분출된다기보다는 안으로 억눌려져 있습니다. 클림트의 장식성의 대안으로 나타난 실레와 코코슈카의 표현적 특성은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깅의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에드바르 뭉크와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상징주의로부터 영향받은 것입니다. 특히 고흐의 표현적인 인물 묘사를 이어받은 징후적인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림 속 모델에 내재된 억압된 것을 몸의 경련과 긴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형된 신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미술에 비하면 보수적일지는 몰라도 고전적인 이상적 미를 추구하던 아카데미즘 회화로부터는 한층 벗어난 그림들이었죠. 그래서 훗날 나치는 이 그림들을 퇴폐 미술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코슈카의 이 그림이 그려지기 한 해 전 로스는 장식과 범죄란 책에서 분리파 아르누보 양식을 통렬히 비난했죠. 그는 장식이 에로틱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내적 충동에 따라 에로틱한 상징으로 벽을 더럽힌다면 그는 범죄자이거나 퇴폐적인 인간이다. 이건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었죠.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이란 글에서 문명은 직립보행 자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후각적 가치가 저하되고 시각적 가치가 우세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흔히 사족보행하는 개가 후각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은 학문, 성교, 동성애, 근친상간 같은 것들을 억압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학문 에로티시즘 충동을 억압하려는 문명의 목표를 정신분석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면 로스는 그런 억압을 더욱더 강하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나라의 문화적 수준은 화장실 벽이 더럽혀진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문화의 진보는 기능적인 사물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분리파의 장식과 표현주의의 폭력적인 분출은 배설물과 같았기 때문에 예술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단정하고 순수해지기 위해 자기 비판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모더니즘 미술에서 쟁점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엄격한 절제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와 로스 어느 쪽 의견을 따르든 예술은 배설물과 같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억압된 것을 들춰내 보여주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